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미국을 지구의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지난해 7월 내슈빌에서 열린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석한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한 발언이었습니다. 우호적인 가상자산 정책을 펼 것을 약속했던 것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과 함께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개당 11만 달러에 근접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고 알트코인도 크게 상승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시행 여부를 두고 가상화폐는 급락과 변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열린 토론에서는 친코인 정부를 내세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가상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어떤 정책을 세워야 하는지 자세하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합니다.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상자산 전문가죠.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은 시민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가상화폐, 가상자산에 대해 우리 시민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가상화폐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주식이랑 비슷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기대가 되면은 수요가 많아지면서 가격이 오르는 거고, 경제 상황에 게 문제가 생기거나 딥시크나 이런 문제 때문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수요가 없어지면 수요와 공급에 따라가 떨어지는 게 아닐까요?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그만큼의 가치가 있으니까 하지 않을까요? 투자 수익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냥 뭐 재테크의 수단이니까 그때그때 이슈들 있는 코인들 조금 해요. 자산의 성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슈는 벌써 이게 10년이 넘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평가는 지금에 와서 하기는 그렇고, 지금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집권하기 위해서 이제 젊은이들의 뭐 인기를 얻거나 아니면 비트코인에 가지고 있는 글로벌 지위 때문에 뭐 어떤 정치적 의도로서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또 이제 당선되고 나서는 약간 또 다른 스탠스를 보이다 보니까, 근데 뭐 글로벌 자산으로서 방향성은 좀 있지 않나. 그리고 사실 코인이라는 게 원래 중앙기관이 없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었던 상품이라고 알고 있는데, 통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있기는 합니다. 가상화폐라는 게 화폐에 대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좀 투자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가상화폐 때문에 사기도 치는 사람들도 있고, 수익 구조에 대한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거는 좀 정책적으로 많이 마련을 해야 되겠죠. 세금도 수익에 대해서는 다 물어야죠.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김대수 선생님, 먼저 이것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알지만 가상자산에 대해서, 가상화폐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또 정말 또 딴 세상이거든요. 먼저 가상화폐, 비트코인, 알트코인, 밈코인, 채굴, 스테이킹, 이런 게 이제 가상화폐와 관련된 용어들인데 한번 좀 설명을 먼저 해주시면요. 이게 용어를 정확하게 하는 것은요, 그 세계를 확실하게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100% 정확하지 않게 알고 있을 경우는 혼선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헤겔 같은 분도 형식이 실질을 좌우한다, 개념을 분명히 하자 이러는데, 간단하게 가상화폐, 우리가 암호화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말부터 지금 혼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디지털로 움직이는 화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실물 화폐가 아닌 디지털 공간에서 운용되는 화폐를 디지털 화폐라고 그러는데 그 안에는 가상화폐가 있고 암호화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도토리 같은 이런 것은 가상화폐 범주에 속하고 비트코인 같은 게 이런 게 전형적으로 이제 암호로 움직이니까 암호화폐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대부분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가상화폐란 말보다는 암호화폐, 크립토만이란 말이 더 적확할 것이라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그 암호화폐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어떤 암호화폐의 왕 중의 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주로 결제를 하기 위한 용도고 화폐로 원래 고안이 됐습니다. 탈중앙. 그런데 이 비트코인은 주인이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이제 그래서 그 결제 수단으로만 쓰는 그리고 총 발행 한도가 2,100만 개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 이것을 비트코인이라고 그러고요. 비트코인이 아닌 유사한 그런 암호화폐는 전부 알트코인, 대체 알터네이션 코인이라서 알트코인이라고 하는데 알트코인은 이를테면 이더리움이나 리플 같은 거 송금이나 플랫폼 같은 용도가 있는데 용도도 없이 그냥 기념으로 만드는 화폐들도 있어요. 이를테면 뭐 트럼프 밈 최근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아무런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인기에 올라간다. 그래서 밈코인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채굴은 캐내는 겁니다. 탄광에서 캐내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에서 퀴즈나 어떤 숫자를 맞춰서 캐내는 건데 비트코인 같은 거는 채굴을 통해서 지금도 캘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테이킹이라는 것은 자기가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그중에 일부정 지분을 거래가 되지 않도록 묶어가지고 그래서 지분 참여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용도인데 이 정도만 알아도 가상화폐 세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접근하고 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셔가지고 네, 김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오프닝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자, 친고인 대통령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가상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뭐 선거 유세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가상자산 대통령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굉장히 신기한 것은 트럼프 1기 때하고 2기 때하고 입장이 좀 변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1기 때는 가상자산 비트코인 같은 거 해봤자 이건 중국을 도와주는 일이다.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네. 이런 입장이었는데 2기 때는 바뀌었죠. 이게 바뀐 이유가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이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갑자기 가격이 이렇게 탁 치솟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중국의 신흥 부자 수가 미국의 백만장자 수를 앞지르기 시작하면서 이 신흥 부자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매집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매집하는 이유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이런 암호화폐는 익명성을 가지고 있어서 추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뭐 부동산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자식들한테 물려준다든가 이러면 이제 당국의 눈을 좀 피할 수가 있는 거죠. 중국의 신흥부자가 많아지면서 비트코인 매집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뭐 채굴장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1기 때는 이건 해봤자 중국인들을 도와주는 거야 라고 해서 반대했던 거고요. 그런데 2기 때 들어와서 상황이 좀 바뀝니다. 2023년에 아캄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 국민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수가 20만 3천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수가 한 19만 개 정도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역전된 거죠.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정책을 펴도 이거는 미국인을 위하는 거다라는 어떤 생각들이 좀 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지금 약간 냉전 시대로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미국이 여러 경제 제재를 하다 보니까 러시아나 중국은 암호화폐를 통해서 이 경제 제재를 좀 우회하려고 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견제하려는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여러 가지 친 암호화폐 정책을 구호로 많이 내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분명히
트럼프 일기 때와는 달라진 태도 또 환경입니다. 김 소장님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 2017년도 8년도 당시만 하더라도 조금 달라진 게 아니라 암호화폐는 사기다. 비트코인은 사기꾼들을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아주 혹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4년간 이제 쉬고 자기가 대선을 다시 한번 회고해 볼 때 처음 출발은 이렇게 됐다는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 자기가 아슬아슬하게 바이든한테 졌을까? 바이든의 집중적으로 바이든이 표가 많은 지역을 조사를 해봤더만 실리콘밸리라든지 젊은 사람 IT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민주당 좀 진보적 성향이 많이 있어요. 그쪽 표를 좀 더 얻어야 되겠다 해서 부통령 벤스도 실리콘밸리에서 벤처 캐피탈 하던 분을 모셔오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거 잘하면 이거를 가지고 미국을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라는 미국을 부흥하게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도구로 비트코인을 잘만 활용하면 그리고요 중국이라는 변수가 하나 생긴 게 중국이 지금 김성주 교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때 잘 나가다가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통해서 불법 변칙, 외국의 돈을 빼내고 이러다 보니까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의 가상화폐 거래를 다 막아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은 가상화폐, 암호화폐 대신에 지금 금 보유를 굉장히 늘리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찬스에 금이 제 가격이 올라가면 미국 달러 주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비트코인을 가지고 발행 수량이 한정된 비트코인을 가지고 달러를 더 스트롱하게 해보자는 이런 정책적 구상도 있어요. 그게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는 아직까지 실험이 안 됐습니다만 근데 네. 그것이 만약에 성공한다면 세계 통화제도에 이것은 가상화폐만의 문제가 아니고 달러 기축통화의 세상에 근본적인 변화가 올 수도 있는 엄청난 지금 작업. 내일 새벽에 백악관에서 지금 특별 발표를 한다. 이런 그렇습니까? 얘기,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네. 있는데요. 백악관에 암호화폐 암호화폐 총감독관이 임명이 됐거든요. 예. 6개월 동안 연구해라. 그 결과 알겠습니다. 이런 걸 한다 이러는데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바뀐 게 네. 아니라 골수부터 다 바뀌었다. 전 이렇게 볼 수 알겠습니다. 있겠습니다. 금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 네. 또 나중에 김대호 소장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치솟고 있는 금이라서요. 김동완 대표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에 본인과 또 가족 관련된 멜라니아 코인도 있고 트럼프 코인도 있고 자 발행을 했고요. 금융 관련 조직의 친코인 인사 임명하고 있다면서요. 일단 워낙 유명해진 사건이어서 전대미문의 사건인데 예. 그러니까 사실 미국 정치인들 중에서 내가 코인과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말한 인물이 트럼프가 최초고요. 심지어 이제 트럼프는 취임식이 1월 20일이었는데 이틀 전에 본인 공식 밈코인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트럼프 밈코인이고 예. 멜라니아는 이제 본인의 부인 관련 밈코인이죠. 두 가지 다 그러니까 본인이 저거 내가 발행한 거 맞다라고 이제 공증을 하면서 사실 굉장히 화제가 됐고. 근데 개인이 이렇게 코인 발행할 수 있는 겁니까? 개인은 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저도 알아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이제 정치자금 후원을 했을 경우에 이게 굉장히 투명하게 구조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밈코인을 사는 방식으로 후원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트럼프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정식 임기 이전에 이틀 전에 아마도 발행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여담으로 좀 재밌는 부분인데 트럼프가 이제 SNS를 여러 개 하는데 트루스 소셜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원본 그러니까 이제 원래 트럼프가 트위터를 많이 했었는데 이때 트럼프에서 쫓겨나고 이제 정착을 한 곳이 있어요. 트루스 소셜이라는 곳이 있고 이제 트위터 지금은 X라고 부르는데요. 요 두 가지 SNS에 이걸 인정한 시각이 달라요. 그래서 트루스 소셜에는 40분 먼저 공인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트루스 소셜에 있는 팔로워들이 밈코인을 40분 먼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굉장히 험블하게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지자들한테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고. 계획이 있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도 야 이거 민코인을 찍는 게 말이 되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트럼프가 찍은 민코인이 다 추적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물량은 저는 많지는 않다고 보고 그리고 임기 이후에 또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난 잘 몰라 이렇게 또 부인을 또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민코인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금융 관련 요직에 친코인 인사들이 많이 임명이 됐는데 이제 바이든 정부에 없던 직책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제 그게 크립토 짜르라고 해서 암호화폐만 하는 게 아니라 AI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트럼프 정부에서 이 암호화폐와 AI 관련 총괄하는 역할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백악관에 이제 신설이 됐고 여기 예. 이제 데이비드 섹스라고 해서 그 굉장히 유명한 결제 기업이죠. 페이팔 출신입니다. 머스크와 같이 통합을 했던 사람 그렇죠. 아닙니까? 피터 틸 머스크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제일 결제 관련해서는 빠삭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사람과 그리고 SEC 위원장으로 지금 에킨스. 네, 폴 애킨스라는 이제 사람이 임명이 됐는데 이 사람도 굉장히 이제 친암호화폐 성향으로 알려져 있고 상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제 하워드 러트닉 같은 경우도 코인 쪽에 굉장히 좀 친밀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다 모여서 사실 그 아까 이제 이 백악관에 저희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180일 동안 이제 그 금융 기술, 크립토 기술, 디지털 자산 기술을 어떻게 진흥할 것인지 정책을 이제 논의하는 그 태스크포스가 지금 만들어진 상태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논의를 같이 하게 되고요. 이렇게 잘 아는 사람들과 또 이제 이해관계가 다 얽혀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면 디지털 자산의 좋은 정책, 가상자산의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겠냐. 네. 이런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른바 친암호화폐의 친인사들로 도배를 했다 이렇게도 가능하거든. SEC는 참고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네. 뭐 은행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환경을 잘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이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암호화폐 가격이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거든요. 쭉쭉 올라갈 줄 알았는데 김대중 선생님 이건 왜 이런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 확정된 게 11월 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그 약 한 일주일 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비트코인만 기준으로 하면 약 40에서 50% 정도 올랐습니다. 단기간에 굉장히 급격하게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좀 빠지는 걸 가지고 뭐 빠진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요. 최근에 이렇게 이제 가격이 조정을 받는 것은 너무 단기 급등을 하니까 이거 좀 쉬어가는 게 그러니까 이 차익 매물이라는 게 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거기다가 관세 폭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때리면 세계 경제가 갑자기 침울해질 수가 있고 그러면 돈이 부족해지고 경기 침체가 오면 비트코인 돈이라도 찾아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 매출, 매도 수요가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또 트럼프가 관세를 현재 지금 멕시코하고 캐나다에서는 한 달 연기해줬고 예. 중국하고는 드디어 붙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이 기존의 20% 관세가 10% 플러스를 추가해서 30이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을 누가 내느냐? 중국이 내는 게 아니고 수입하는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자들이 부담을 그렇죠. 네. 물가가 올라간단 말이죠. 물가가 올라가면 미국이 금리를 다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금리가 오르면 암호화폐가 좀 하락 압력을 받거든요. 이런 어떤 요인이 겹친 것이고 전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도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바로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6개월간 연구하겠다. 이러니까 아직까지 뭐 설왕설래가 있구나. 확정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좀 조정을 받는 것이지 대세가 꺾였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어떤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김 교수님. 근데 지금 일단은 이 관세랑 암호화폐가 무슨 상관인지 선뜻 와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대호 소장께서 매도 수요, 뭐 돈이 더 필요해서 매도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뭐 다른 자산을 팔 수 있는데 왜 유독 암호화폐일까? 또 미중 충돌을 말씀하셨는데 미중 충돌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또 금리 영향 말씀하셨는데 금리가 이번에는 연준에서 동결이 됐거든요.
자, 지금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돌파했다가 다시 이제 9만 7천 달러대까지 내려오고 이더리움, 리플 주요 알트코인은 또 20% 넘게 폭락을 했는데 관세 쇼크와 이 암호화폐의 등락 이걸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습니까? 일단은 아까 이제 한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이제 암호화폐 얘기를 먼저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택시 보면 일반 택시가 있고 쿱 택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협동조합형 택시죠. 협동조합형 택시는 택시 운전하는 기사분들이 조합원이 돼서 모든 것들을 그 기사분들이 토론을 해서 운영 방향을 결정을 하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돈은 한국은행이 찍어냅니다. 얼마나 찍어낼지 뭐 할지를 한국은행이 그러니까 정부가 다 결정을 하죠.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협동조합이 돈을 찍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누구냐 하면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자, 그러면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 이런 코인들은 그 해당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견을 합의를 봐서 돈을 찍어낼지 말지를 결정을 하고 어떤 통화량을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암호화폐거든요. 자, 그런데 중앙기관이 찍어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견을 합의해서 통화량을 조절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자유롭다는 얘기하고 똑같죠. 왜냐하면 특정 나라의 기관이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러니까요. 의견 일치를 뽑아내니까. 자, 그래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자유롭다는 이유로 비트코인의 가격 등락은 금하고 일치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금이 올라가면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것들을 승인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돈이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이게 금하고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식하고 비슷하게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들의 목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 관세 쇼크하면서 주식시장이 움직였죠. 그것과 똑같이 비트코인 시장이나 가상자산 시장이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가상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라디오 청취자분들께 또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가상자산 투자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서 전달드립니다. 김동완 대표께 안 여쭤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가상자산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사람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투자 전략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하고 있다가는 돈을 잃을 수도 있는 겁니까? 뭐 어떤 전략을 써야 되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언제 돈을 벌 수가 있는 건지 언제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건지 잘 와닿지가 않아 가지고요. 똑같습니다. 싸서 비쌀 때 팔면 돈을 버는 것이고요. 네. 지금 이제 그렇게 여쭤보시는 이유는 아마 연초부터 트럼프가 임기가 되면 가격이 막 오를 거고 그러면 그 연초에 사놓기만 하면 다 이득을 볼 거야라고 했는데 지금 그 시나리오대로 조금 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예. 네. 제가 드는 생각은 일단 트럼프한테 좀 과도한 기대를 했었던 것 같다, 시장이. 그래서 뭐 아까 소장님도 잠깐 설명 주셨지만 원래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했던 건 취임식 당일에 행정명령이 나오는 걸 기대했어요. 근데 이 취임식과 동시에 이제 취임식하면서 연설하거든요. 근데 그 연설에 사실 트럼프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행정명령들을 한번 쭉 읊습니다. 여기에서 빠졌어요. 그리고 그 주에 거의 한 3, 4일 차에 사실 이제 암호화폐, 가상자산 관련 행정명령이 나왔고요. 이거 자체가 생각했던 것만큼 트럼프 정부에서 지금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조금 떨어진 그런 측면이 있고요. 네. 근데 다만 좀 지금 이제 갈팡질팡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연준에서는 사실 금리가 좀 제약적인 상황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물가가 부담이 돼서 지금 못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를. 근데 이제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금리 내리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관세가 또 좀 그렇게 작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또 하시면 약간 코인 투자자들은 그럼 나 어쩌라는 거야 약간 이런 혼동이 좀 오는데 예, 사실 지금 보면은 관세가 캐나다하고 멕시코 관세 25% 얘기를 했을 때 코인 시장이 크게 하락했어요. 예. 근데 왜 하락했냐면 이거는 없었던 일이에요. 과거에.
이 둘은 미국의 굉장한 우방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일기 행정부에서는 건들질 않았습니다. 대중국 관세만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또 혼동을 주는 포인트가 뭐냐면 대중국 관세를 때렸을 때 물가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제 그때 사실 이제 전미 경제연구소 같은 곳에서 이제 나온 논문들을 보면 당시에 그 이제 관세가 있으니까 누군가 그걸 부담해야 되잖아요. 누가 부담했냐면 미국에 있는 유통업자들이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비자들한테 관세로 전이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너무 그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관세 전쟁이 일어나면 물가가 오를 것이고 그럼 금리를 올리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조금 넘겨짚는 것이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캐나다와 어떤 멕시코 관세는 지금 한 달 정도 유예가 됐잖아요. 이건 일단 젖혀놓은 것이고 지금 이제 중국과의 관세인데 중국과의 관세에서 또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제 얘기 자꾸 길어지네요. 어쨌든 계속하십시오. 네. 아까 제가 중간에 있는 유통업체들이 그 비용을 부담했다고 했잖아요. 감당했다. 그러면 미국 주식시장에는 하락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솔직히 관세를 했을 때 비트코인이 왜 떨어지냐. 비트코인도 그렇고 미국 주식시장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올라 있는 상태라서 여기에 어떤 버블을 건드리는 충격이 오면 같이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세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또 합니다. 비트코인이 관세 때문에 가격이 내려갈 이유가 없다. 근데 실제로 내려갔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굉장히 가격 수준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거는 지금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가격이 기본적으로 높구나. 그러면 여기에 충격을 어느 정도 주는지 시장이 거기에 어떻게 좀 반응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투자를 이어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도수 선생님, 아까 우리 김성주 교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거든요. 금과 함께 올라갔었다. 그런데 이제 ETF가 있으니까 등이슬 기간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가상자산에 참여하면서 주식처럼 내려온다. 지금 금은 더 올라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금에다 투자해야 되나요? 예, 지금 금 골드라는 게 뭐냐? 이게 브레튼 우즈 체제, 그 2차 대전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세계의 주류 통화가 금이었습니다. 성경 같은 책에 보면 2000년 전, 3000년 전에는 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맡기고 찾아오는 은행을 금행이라 안 하고 은행이라고 하는 것도 인류 역사에 은이 본인 시대가 굉장히 오래 갔어요. 그런데 신대륙이 개발되면서 남미에서 은이 너무 많이 나오면서 은이 폭락하면서 이제 금으로 왔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은, 금 이렇게 주력 통화가 바뀌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미국이 기축 통화로 만들 때 달러를 기축 통화로 만들 때 미국이 전 세계에 내놓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금태환 제도라고 했어요. 금을 가져오면 1온스당 반드시 35달러로 바꿔준다. 그러니까 그 달러보다도 금이 공신력이 더 높았기 때문에 우리 달러를 믿고 쓰라. 그리고 못 믿겠다면 가져와. 35달러 가면 금 1온스로 바꿔줄게. 금의 신용도에 의존해서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달러나 금이나 둘 다 세계적 통화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러도 통하고 금도 통해요. 금 가지고 다른 나라 가도 팔 수 있어요. 서로 대체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러가 올라가면 금은 떨어지고 금값이 올라가면 달러가 오릅니다. 그것이 전통적인 금융의 이론입니다. 지금 비트코인도 준비자산, 전략자산으로 하자 이런 것도 달러의 신용이 너무 떨어지니까 나온 통화가 사실 비트코인이거든요. 비트코인은 그래서 발행 수량도 정해놨고요. 정부는 그 달러를 무제한 찍어낼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추가로 찍어낼 수 없으니까 비트코인이 안전하다. 그래서 달러의 그 준비자산으로서 비트코인 했을 때는 금하고 달러가 같이 갔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금은 ETF도 나오고 금융시장의 주식 상품, 채권 상품의 성격도 많이 가졌다고요.
그래서 단순히 금과 비트코인이 같이 간다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미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 비트코인을 달러의 준비자산으로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 그 결정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시세 향배가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을 것으로 김 선생님 보여집니다. 말씀 드리기 죄송한데 금이 계속 치솟고 있는데 추종해도 될까요? 좀 신중해야 될까요? 자, 금은요. 금을 추종하는 쪽은 중국입니다. 네. 금의 구입량을 보면 중국이 압도적으로 약 10여 년 전부터요. 또 한 5년 전부터는 비트코인을 못하게 한 다음에 중국 인민들도 또 중앙은행이나 시진핑 국가주석 정부도 금을 마구 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금값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금이 왜 중국은 금을 사느냐. 위안화의 가치를 높게 하기 위해서는요. 결국은 아까 달러도 금 때문에 달러가 국제 기축통화가 됐으니까 중국이 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중국 위안화가 달러를 제치고 기축통화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마구 샀어요. 그러나 미국은 금의 가격 상승을 절대 좌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이 가격이 오르면 달러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미국은 금값 오르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 하락 추진력과 중국의 금 상승 추진력이 지금 한판 붙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누구의 힘이 더 강하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세히 좀 잘 검토를 하되 상승을 하고 있지만 조금 신중하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성주 교수님 갔다가 김동완 대표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는 유예됐습니다. 자, 다시 증시가 조금 반등하는 뉴욕 증시 기미도 보이는데 그러면 다시 암호화폐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특히나 이제 내일 새벽에 또 중대한 발표가 하나 남아 있기 때문에 예. 그 발표의 영향을 분명히 받긴 할 겁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이 발표는? 이제 미국이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세부 정책을 펼 것인가 하는 기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기본 청사진은 나오게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워낙이 뭐 믿을 수 없다고는 하지만 예. 그래도 지금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선거 유세 때 했던 말들을 어느 정도는 지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승 동력이 돼서 아마 다시 원상태를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다만 조금 걸리는 것이 밈코인입니다. 사실은 아까 김동완 대표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대통령 일가가 직접 나서서 밈코인이라는 걸 만들었단 말이 있죠. 물론 당선되기 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로 보면 그게 이해상충 문제에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했단 말입니다. 민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투자한 사람들이 많으면 돈을 번 사람도 있고 잃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잃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았을 때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고 그럼 또 규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동완 대표 아직 뭐 특별한 발표가 되지는 않았지만 향후에 그러면 이 암호화폐 시장의 추세 뭐 올 한 해를 좀 봐도 기준으로 봐도 좋을 것 같고 어떻게 투자자들 관점에서는 좀 기준을 놓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 아까 얘기했던 TF 내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제 뇌피셜로 해설을 좀 드리면 사실 이번 관세 발표가 굉장히 이례적이었던 것이 주말에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도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쉬는 주말에 아마 발표를 한 것 같고 공교롭게 암호화폐가 그 하락분을 고스란히 다 떠안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주식시장이 다시 열린 후에 상승을 하긴 했지만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중국이랑 관세 얘기가 오가고 있잖아요. 아마 내일 예정되어 있는 그 TF의 공식 설명은 그런 걸 좀 달래주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고요. 트럼프가 사실은 굉장히 암호화폐를 대놓고 밀 것 같지도 않지만 사실 이렇게 조금 자기 지지자들이 이미 코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저는 좋은 정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취임 이후에 나왔던 어떤 정책들을 좀 복기해 봤을 때 이거는 사실 이 180일 동안 연구를 하고 보고서 형태로 대통령한테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180일 동안 보안을 유지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계속 암호화폐 이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ETF에서 호재가 계속 이렇게 새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기에 좀 촉각을 세우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김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새벽에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약간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의 내용을 조금 암시한다고나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이죠. 에릭 트럼프가 이제 SNS를 통해서 지금은 이더리움을 매수하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한다. 근데 이게 대통령의 이 자녀가 이런 발언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 자, 이 가상시장 자산을 이렇게 되면은 너무 누군가의 말에 따라서 갔다 왔다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오네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세요. 바로 네. 그것 때문에요. 지금 시카고 대학의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 파머 교수 있지 않습니까? 유진 파마요. 유진 파머가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조만간 10년 내에 제로가 된다. 이 파머 교수가 그 효율적 시장 가설의 세계 최고 권위자로 노벨상 수상자고 금융시장의 자산 가치 측정에서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말이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암호화폐는 뭐 때문에 오르고 뭐 때문에 내리는지 아무런 근거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좋다 그러면 올라가고 또 싫다 그러면 떨어지고 반면에 채권이나 주식 같은 것은 명확하게 거시경제 지표가 나옵니다. 예. 뭐 또 재무제표 여기서 수익률. 근데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같은 건 수익률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폐는 굉장히 위험하고 떨어질 때 엄청나게 떨어지고 오를 때도 엄청나게 오르는데 우리가 이유를 알면 대응할 수가 있는데 사실 가상화폐가 아니 암호화폐가 왜 이렇게 올랐느냐. 비트코인 30불짜리 하는 그 피자 한 판 먹기 위해서 1만 비트코인을 냈던 게 2010년인가 9년 아닙니까? 불과 15년 사이에 지금 비트코인 하나가 1억이 넘어간단 말입니다. 1억 5천만 원. 그런데 왜 올랐는지 여기에 대한 논리적 설명은 불가능하다. 없다. 그것이 파머 교수의 주장이에요. 그런 면 때문에 가상화폐의 미래를 불안하게 이거 어찌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조심해서 투자하라. 이런 말씀을 누누이 계속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김선수 교수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현실 세계에서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많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투자 열기가 크게 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는 유진 파머 같은 교수는 이거 아무 쓸모 없는 자산이다. 뭐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은 그 얘기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죠. 뭐 방송에서 유시민 전 장관과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님 모시고 가상자산 토론회가 한번 있었을 겁니다. 그때 유 전 장관님이 저거 휴지 조각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연 그게 휴지 조각이 됐는가? 지금 제가 항상 강의할 때 보면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표가 있습니다. 예. 비트코인이 처음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보면 단기적으로 급 등락을 하는 구간들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보면 사실 아마존 주가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마존 주식도 잘 보면 롤러코스터 타듯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하지만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저는 저게 영원으로 급락할 거다에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는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자산 가치를 보실 때 기술 가치주 보듯이 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비트코인은 처음 나왔을 때 기존 화폐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온 게 맞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나오고 나서 2세대 암호화폐라고 하는 이더리움이라는 게 나왔죠. 이더리움이 나오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블록체인을 가지고 코인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네. 굉장히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 수가 있네. 이러면서 암호 화폐 관련한 굉장히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의 초기 투자 자금으로 비트코인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만들 때하고 지금은
암호화폐 생태계 자체의 규모가 다릅니다. 지금은 블록체인을 가지고 암호화폐를 가지고 하는 굉장히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나왔고 거기에 초기 투자 자금으로 비트코인이 굉장히 다 중요한 곳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생태계가 한꺼번에 몰락하지 않는 이상 네. 비트코인이 0으로 수렴될 일은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에게 이 논쟁이 굉장히 중요한데 김동완 대표 말씀도 들어야 되는데 입으로 돌아와서 바로 듣도록 하고요. 오늘 여러 차례 강조드립니다만 가상자산을 비롯한 자산 투자는 개인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로고 듣고 KBS 열린 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암호화폐, 가상자산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완 대표는 이 암호화폐의 가치, 그러니까 유진 파머 교수는 별 가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앞서 이제 김성주 교수님 비롯해서 실제 투자자들은 가치 있는 자산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저도 이제 오늘 그 기사가 나온 거를 쭉 봤는데요. 제가 아는 유진 파머 이 교수가 좀 이런 분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제 원문을 찾아봤더니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 얘기를 한 거고, 그게 이제 국내에서 조금 자극적으로 소화가 된 것 같고요. 유진 파머 교수가 진짜 모른다. 그럼 한국에 오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가격이 오르는지. 기본적으로 이게 화폐냐 아니면 자산이냐 이렇게 이제 설왕설래가 있는데요. 왜 이게 이만한 가치를 가지냐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네트워크의 가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한테 방해받지 않고 이 부를 전이할 수 있는, 옮길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이고, 지금 가장 많이 쓰는 이런 류의 금융 네트워크는 이제 스위프트가 있는데요. 스위프트는 미국이 좌지우지할 수가 있고요. 결제하는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돈을 이제 오갈 때, 네,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유일한 네트워크가 지금 현재로서는 지구상에 비트코인 하나고, 그래서 가치가 굉장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또 이제 저희 토론 중간에 이제 나왔던 게 그 트럼프 둘째 아들 에릭 트럼프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 에릭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안 그래도 SNS 상에서 좀 난리가 났는데 이더리움을 사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 그런데 이제 에릭 트럼프와 트럼프 일가가 관여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그 코인 재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사라고 해놓고 이 재단에서 이제 자기 이더를 거래소로 보내서 지금 굉장히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자기 이더를 거래소로 보낸다는 거는 이더를 매도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라고 해놓고 매도를 한다 해서 지금 너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지금 추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기존 금융에서는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계좌를 어떻게 옮기고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뭐 아주 소수는 알 수 있겠죠. 그 계좌 은행 관계자 등등 알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암호화폐나 암호화폐 유관 금융의 새로운 어떤 가능성을 좀 제기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네, 저는 뭐
저도 투자를 하니까 사실 이제 미래를 믿으니까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근데 다만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이 청취자분들께서 좀 가려야 될 건 뭐냐면, 가치가 있는 코인이 있고 저희가 보기에도 저건 아무 쓸모에도 가치가 없는 코인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 가치를 분별하는 방법을 잘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가 있고 없고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김대호 소장님 첫 번째로 그 부분도 매우 중요하고요. 가령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밈코인도 있고 어려운 것이고, 우리도 뭐 루나가 있었나요? 이런 또 사기를 당하는 그런 현상이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일론 머스크가 뭐 한마디에도 도지코인이 급등을 하기도 하고 비트코인이 급등하기도 하고, 누군가의 말에 따라서 암호화폐의 가격이 가치가 움직이는 부분,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흔히 이제 내레이티브 화폐 자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경제 근거 지표가 없기 때문에 어떤 테마가 있어서 이거 잘 될 거야, 어느 회사가 뭐 새로운 걸 투자했어, 이런 스토리가 있으면 올라가고 그러지 않으면 안 올라간다 이러는데, 심지어요 빌 게이츠라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이 양반은 뭐 최근에 비트코인 쓸모없는 것이다 또 얘기했죠. 그러면서 과거에 그분이 했던 얘기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분은, 빌 게이츠는 가상화폐는 더 바보 게임이다. 무슨 얘기냐면 사는 사람도 바본데 바보니까 산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경제적 논리로 보면 이거 살 수가 없는 상표인데 그런데 왜 돈을 버느냐? 더 바보가 있기 때문이다. 가격이 올랐을 때 내보다 더 바보는 오른 시점에 그걸 사주리라고 믿는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빌 게이츠 얘기인데 그게 오늘 이제 다시 빌 게이츠가 자서전을 내면서 그게 또 화제가 됐어요. 그만큼 이 암호화폐를 둘러싸고는 과학적인, 이거는 이래서 오른다, 이것은 지수가 오를 수밖에 없다, 뭐 PER, PBR, 수익률, 이런 지표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소문이나 풍문에 따라 많이 움직이는, 저는 내일 아침 새벽에 그 백악관에서 나올 자기들 말로는 뭐 스페셜 어나운스먼트, 스페셜 가이던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서 특히 중요한 게요, 이것을 준비자산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또는 전략자산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또 그리고 미국 내에서 채굴 100만 개 지금 남아 있거든요. 비트코인이. 그거 전부 다 미국에서 채굴하자는, 채굴에 대한 엄청난 투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것은 그야말로 서사적 요인이 되거든요. 그런 데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급등락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김성주 교수님 말씀대로 현실은 현실입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존재하고 미국이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주도하는데, 우리 정부의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와 정책,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답답하죠. 그러니까 제가 떴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지난 정부 때도 대통령 자문기구에 있었고 이번 정부 때도 대통령 자문기구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트코인 ETF 승인했고, 지금 트럼프 정부 때는 달러나 금과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장려하겠다, 뭐 이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정부는 사실은 굉장히 소극적이죠. 실제로 정부에 계시는 분들을 만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블록체인 관련한 얘기를 하면 이분들의 이해도가 그렇게 나쁘지 않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좋은 점 10개를 얘기하면 중국이나 미국에서 사고 났던 점 한 10개를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보는 뷰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긍정적인 측면을 보는데 정부 쪽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을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 바다 이야기 사건 때문에 정부가 호되게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야, 이게 만약에 사고 나면 어떡해, 이쪽을 훨씬 더 강조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 혹시나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좀 주저주저하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더 이상은 이제 속도를 늦추기는 어렵고요. 이제는 뭐 미국보다 먼저 하라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스탠스는 좀 맞춰서 젊은 세대들한테 좀 투자처를 좀 다양화시켜줄 필요는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렇게 주도해 나가는데 중국은 이미 주도했던 적이 있고요. 김동완 대표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에 법제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기본법 2단계 입법 논의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심 내용으로 보면 가상자산 실명 계좌 개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율을 마련한다는 것인데 좀 안정성을 기하겠다 이 차원일까요? 그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저는 그냥 아무런 타이틀이 없으니까 굉장히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면 자리 보전 때문에 지금 이게 안 되는 측면이 크고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아무런 리스크를 떠안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정책의 발전이 없는 것이 크고 가상자산 실명 계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실명 계좌는 지금 하고 있는데 기업 지금 가상자산 계좌가 없거든요. 만들 수가 없어요. 아주 제한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사실상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고. 근데 사실은 가상자산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기업의 이 계좌는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라는 겁니다. 한국이.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걸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아예 그거는 꿈도 꿀 수 없고 뭐 그거 하려면 회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풀어야 될 게 많고요. 그러니까 아예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플러스에서 사실 이제 오늘 좀 시간상 좀 자세히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부분인데 저는 이게 트럼프 정부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 정부가 비트코인을 자기가 주도해서 살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사실. 그 행정명령 나오는 거 보고 생각이 좀 바뀌었는데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굉장히 할 이유가 많거든요. 뭐 국채 수요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 달러의 패권을 이제 세계 만방에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거 이제 이미 지난해 10월 정도에 한국에서도 보도가 나왔죠.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국내 무역액 중에 달러로 무역하지 않겠습니까? 결제를 10%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됩니다.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스테이블 코인이 1달러 1 스테이블 코인인 거죠? 네, 이게 코인인데 변동성이 크지 않고 개당 1달러의 가치를 추종하도록 만들어진 코인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그래서 이제 가상자산위원회라고 해서 이제 정부에서도 그런 어떤 가상자산 정책을 좀 진흥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한 달 내내 논의하고 꺼낸 게 2개인데 하나는 기업용 가상자산 계좌 만들어주겠다, 허용해주겠다 이거 하고 우리도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어떻게 할지를 보고 있어. 자세한 내용도 없어요. 그냥 우리도 보고 있어라는 내용 정도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과거 한 제가 2022년까지는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걸 왜 해야 되냐 한국이. 이거 하면 뭐가 좋냐. 그때는 그런 식인데 지금 2025년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안 하면 죽는 시대입니다. 미국이 이미 이걸 엄청난 속도로 진행해서 가고 있고 지금 이미 10% 무역 대금의 10%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는데 이거 안 잡히거든요. 한국은행에서 들여다 볼 수가 없습니다. 스위프트 쓰지 않기 때문에 돈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논의가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예, 김덕수 선생님, 이 김동완 대표가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필이 꽂힌 최초의 동기가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에 있어요. 스테이블이라는 것은 안정화돼 있다. 이런 영어의 스테이블 아닙니까? 그러니까 1달러를 1코인으로 연동을 시켜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동은 우리가 연동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강력한 시장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 1달러 어치를 만들려면 1달러 어치만큼의 화폐 가치 있는 것을 저당을 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현찰을 가져오든지 현찰은 근데 대부분 바로 조달할 수 없으니까 미국 국채 가장 안전하다 미국 국채를 1달러 어치만큼을 넣어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사고의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좋아하는 것은요. 지금 미국에 재정 적자가 많은데 그게 지금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늘어나면 재정 적자로 그 상쇄하기 발행하는 국채를 코인하는 젊은 사람들이 다 사가면 미국의 재정 적자가 해소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달러 주권이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가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다면 지금 중국이 위안화를 세계 통화 패권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미국 달러에 1달러가 1코인에 연결이 돼 있다면 코인을 쓰는 순간 전 세계가 미국 돈을 쓰는 것이 됩니다. 그렇네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도 좀 굉장히 좀 서둘러야 될 시대적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김성주 교수님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관련해서요. 자, 근데 여하튼 이렇게 활성화되면은 또 당장 우려가 되는 것이 뭐 투기 강풍이 불거나 기업들이 이를 통해서 좀 자금 세탁할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네요. 이런 것 자체가 뭐 보안을 통해서든 뭐 걸러질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일단은 뭐 투기 문제는 실제로 논문 같은 걸 보면 지금 한국 분들이 미국이나 유럽인들에 비해서 좀 위험한 알트코인의 투자가 좀 많다. 예. 외국은 비트나 이더리움에 대한 투자가 많은 반면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투자 자체가 위험도가 높은 알트코인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투기 광풍 문제는 뭐 계몽이라든가 교육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밖에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자금 세탁 문제가 자꾸 나옵니다. 비트코인이든 뭐 이더리움이든 이런 암호화폐가 익명성을 보장하는데 이런 자금 세탁 용도로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뭐 테라루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도 권도영 씨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얼마나 탈세되는지 잘 모르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라는 걸 손을 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이든 가상자산을 주고받을 때 보내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의 실명이 확인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법적 어떤 견제 장치를 통해서 그런 자금 세탁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안전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자금 세탁이 문제가 돼서 코인을 활성화시킬 수 없다. 이거는 조금 구차한 변명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을 이제 이른바 이런 암호화폐를 상장 지수 펀드에 이제 여러 종류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가격이 더 올라가는 그런 또 영향도 있었는데 우리도 가능한 겁니까? 일단은 제도에서 그걸 풀어줘야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기업도 계좌 발급을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개미들의 힘으로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 정부가 기업 계좌를 개설해 주는 것도 주저하고 있는 마당에 ETF까지 과연 갈 수 있을까? 그럼 만약 간다라면 뭐 몇 년 안에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조금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사실은 청년들이 투자할 곳이 없지 않습니까? 뭐 부동산, 주식 전부 다 우리만 되게 안 좋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어떤 제 바람입니다. 김동완 대표하고 김대호 선생님이 이 점 안 여쭤봤습니다. 뭐 우리가 뭐 충분한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두 분이 뭐 방송이나 유튜브에서는 제대로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비법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만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에게 좀 광범위하니까요. 우리의 청취 연령층은요.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간략하게라도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지금 질문을 들으면서 생각난 게 있어서 좀 엮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제가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특히 젊은 층들이 한국이 아까 이제 김승주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국내 투자자들이 굉장히 하이 리턴 투자를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배수 투자를 좋아해요. 한국엔 이런 상품이 없거든요. 그래서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코인을 바꿔서 해외로 나갑니다. 해외로 나가면 뭐 바이낸스 이런 데로 가면 많게는 125배 레버리지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0.8% 정도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 거꾸로 가면 청산되는 거죠. 근데 이걸 누가 하느냐? 실제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서 청산되는 금액은 전액 다 국부 유출이에요. 그럼 이걸 왜 나가서 하느냐? 국내에서는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왜 없느냐? 한국은 거래소가 굉장히 강국이거든요. 그래서 워낙 규모로서는 거의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고 업비트나 빗썸이나 이런 거래소들이 실제로 보안이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런데도 현물 거래만 가능해요. 예전에 코인원이라는 거래소에서 한번 파생 상품을 하려다가 예. 검찰 고발이 돼서 이제 접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런 나라예요.
그러면은 저는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렇게 해외 나가서 레버리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충분한 숙련도가 없으면 굉장히 수익을 고위험이네요. 네. 고위험이고 수익을 올리기 어려우니까 안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저는 항상 많은 분들한테 투자 이제 물어보시면 말씀드리는 건 비트코인에 한정해서 혹은 비트코인과 뭐 이더리움 여기 하나만 더 한다면 뭐 솔라나 정도까지 해서 적립식 투자를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고요. 작년 같은 기준으로는 비트코인 적립식 투자를 하면 2024년은 아마 수익률이 70%에서 많게는 100% 이상 나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네.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좋은 투자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금도 자기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렇죠. 네. 예. 소장님은요? 네, 저는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현재 지금 코인의 종류가 뭐 수천 개, 수만 개, 집계도 잘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데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상당한 실력이 형성되고 상당한 정보가 축적되기 전까지는 비트코인 빼고는 나머지 하지 마라고 저는 권고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알트코인이라는 게 장점도 많고 투자해서 돈 벌 가능성도 많지만 휴지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은 그 경쟁이 지금 너무 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은 일단 그 양이 어느 정도 그 제한이 돼 있고 이제 2,100만 개. 예. 그래서 그걸 하면서 조금 가져가되 그다음에 정보에 대해서 그 예를 들면 다른 어떤 계량적 지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보 상황에 대해서 이를테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추진한다 이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서 해석을 하는 거시경제 흐름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참 이 암호화폐 앞으로의 이 투자에 있어서 참 트럼프 변수를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김성주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꼭 이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딥시크도 참 최근에 그런 문제 제기가 나옵니다. 이른바 개인정보 먹는 하마다. 중국 정부에서 그 정보들 다 가져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 양자 컴퓨터 상용화 워낙 이제 온도가 낮아야 양자 컴퓨터가 가동이 가능해서 그렇긴 하지만 양자 컴퓨터로 블록체인 해킹이 가능하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온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양자 컴퓨터 얘기나 뭐 큐비트 뭐 이런 용어 나오는데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큐비트는 비트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16비트 컴퓨터보다는 32비트 컴퓨터가 더 용량이 좋죠. 32비트 컴퓨터보다는 64비트 컴퓨터가 더 좋습니다. 지금 이 논란이 생긴 것이 구글이 윌로우라고 하는 양자 컴퓨터를 만들었거든요. 얘가 105큐비트짜리 양자 컴퓨터입니다. 자, 그럼 105큐비트면 되게 성능이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 현존하는 블록체인 시스템이나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해킹하려면 부수려면 1,300만 큐빗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05큐빗짜리를 확장시켜서 1,300만 큐빗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윌로우라고 하는 양자 컴퓨터를 만든 구글조차도 여기까지 가려면 최소 10년 이상 걸린다. 그래서 당장 현존하는 위험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야 10년이 얼마나 빨리 오는데 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미 모든 정부들은 양자 내성 암호라고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도 해독이 안 되는 암호 기술 표준화에 착수했고요. 아마 10년 후에는 전부 다 이 양자 내성 암호로 교체돼 있을 겁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좀 마음이 놓이기도 하는데 자 이제 KBS 열린 토론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두 분께는 저는 제일 지금 질문을 해야 될 대상이 우리 정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동완 대표부터 우리 정부는 지금 암호화폐에 대해서 뭘 해야 됩니까? 우선 미국 정책에 좀 발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스테이블 코인 관리 어떻게 할 것인지 뭐 더 빠른 속도로 잘하고 계시겠지만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잠깐 김승주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한번 올랐다가 주춤할 때 제가 전화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지인들한테. 우리 엄마가 여기에 투자했다는데 이거 괜찮냐? 사기 아니냐? 그러니까 어저께도 전화를 2통화 받았어요. 다른 친구들한테. 그러면 이제 얘기를 들으면 이거 뭐 일 다 터진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그럼 보면은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고레버리지 상품 ETF 같은 걸 매수하려면 반드시 이수를 해야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있어요. 가면 그 안 하면은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럼 코인도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놀고 있는 투자 자금을 다 한국으로 좀 땡겨오는 생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거래소들이 되게 좋다고. 그러면 한국에서도 파생상품 거래 가능하게 해주면 사실 어떤 그런 유동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요. 일단 국부 유출될 일이 없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김 선생님 한 1분 20초 정도 시간이 되는데. 네. 예, 저는 이 이 암호화폐 관련해서 꼭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미국이 이것을 전략자산으로 쓰느냐 또는 준비자산으로 하느냐. 전략자산이라는 것은 석유 전략자산 하듯이 그냥 사 모으는 겁니다. 그다음에 준비자산이라는 것은 달러가 위기에 빠질 때 대신해서 내주는 준비자산을 갖는 건데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달러 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가 오는데요.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미국의 변화,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가상화폐 혁신안을 외면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영향이 안 오는 거 아니다. 그럴 바에는 아예 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치고 들어가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다른 말씀보다도 우리 김재호 소장님의 선제적이라는 말씀이 귀에 쏙 꽂힙니다. 무엇보다도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상 자산 암호화폐 시장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당장 들여다봐야 될 시간으로 보입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투자 최종적인 판단은 개인이 하는 것이고 신중한 판단, 투자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 드립니다. 세 분 토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